네, 제가 맡은 부분이 정시 모집인데요. 지금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바쁜 와중에도 찾아주셔서 강의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계신데, 정시는 사실 지금 이 분위기가 딱 맞습니다. 네, 수시가 끝나니까 조금 가시는 분들 계시고,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이제 이 강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연구사님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였어요. 궁금증은. 첫 번째는 정시를 가지고 어떤 분들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강의를 선생님들도 보시고 학부모님들도 보시게 돼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진학부장님도 계실 수 있고 고3 담임을 오래 하신 선생님도 계실 수 있고 올해 처음으로 고3 담임을 맡은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시는 어차피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전형이 어떻고 대학은 어떻게 변화가 됐고, 왜냐하면 변화가 조금씩 다 있어요. 다 있고, 그리고 사실 대학마다 판단하시는 선생님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정시는 사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 이유 때문에,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고3 담임 맡으신 담임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시점 자체가. 그래서 이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뭐 아시는 내용이 나오시더라도 한번 이런 게 있었지라고 한번 리마인드 하신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고민은 사실 저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교사를 뭐 선배님들에 비해서는 오래 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대부분 교사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제가 근무하는 동네는 사실 다른 지역보다는 정시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의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준비를 대부분 아이들이 하죠. 근데 제 친구들이나 친한 지인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 너희는 그러면 정시가 메인인데 그럼 정시 합격자 많은 건 이해해. 근데 내가 근무하는 지역이나 우리 동네보다 너희가 수시 합격자가 많은 건 왜 그렇지? 라는 질문을 항상 받아요. 받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저는 수능에서 많이 찾고자 합니다. 제가 이 제목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수능은 정시냐. 수능은 정시고 수시는 내신이다 라고 굉장히 쉽게 생각하잖아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저도 고3 담임을 오래 했으니까 고3 담임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인식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놓고 보면 그러면 나는 수시로 가야 되니까 내신만 챙기면 되지 뭐. 그럼 난 수능 공부 안 할 거야. 이렇게 가요. 그러면 3학년 1학기가 끝나면 아이들은 굉장히 공허함에 빠집니다. 할 게 없죠. 나는 수능을 준비하는 게 아니니까. 반대로 나는 정시 파이터니까 라는 아이들은 내신에서 손을 놔버리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수시 지원을 할 때, 정시 지원을 할 때 선택지가 확 줄어요. 우리 아이들은 최대 9장 플러스 알파의 지원을 합니다. 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수시로 가야 되니까 수능을 버리고 내신에 올인할 거야 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그 9장 중에 3장이 자동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수시는 굉장히 절박해지죠. 수시는 절박해집니다. 반대로 나는 정시니까 수능만 가져갈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앞에 6장은 의미 없는 지원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시를 지원할 때도 그러면 나는 내신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고 학종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몇몇 대학들의 선택지는 날아가 버리는 형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고3이니까 고3은 뭐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내신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사실 있지만 고3이니까 저는 아이들이 어떤 과정에서는 수능이라는 걸 정시가 아니더라도 꼭 마음속에 담고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학기 초에 항상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중간중간에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정시를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이제 수능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수능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일단 수능 성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고 학부모님들은 싹 보면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태의 수능 성적표는 3학년 6월 모의고사를 봐야 이제 나오죠. 굉장히 복잡한 이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성적은 이렇게 3가지만 나옵니다.
원점수는 나오지 않죠. 성적표에는. 모의고사에는 나옵니다. 근데 이제 수능 성적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세 가지를 왜 내느냐 하면 사실 선택에 따라서 활용법이 좀 다릅니다. 표준 점수랑 백분위는 정시 모집에서 대부분 대학이 활용합니다. 줄 세우기죠, 사실. 등급은 수시에서 활용을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능 최저 등급. 때 등급을 활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활용도에 따라서 아이들 상담에 좀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정시 상담을 하는데 아이들은 말하기 편하니까 등급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등급 내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죠. 등수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정시 상담을 위주로 하시겠다라고 하면 사실 등급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무의미합니다. 그렇게 돼요. 반대로 수시 상담을 위주로 한다라고 한다면 수시는 등급이 메인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통해서 최저 등급을 맞춰오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러면 등급을 주로 보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표준 점수에 대한 설명은 저는 수학교사가 아니다 보니까 좀 쉽게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평균점 기준의 분포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회교사다 보니까 사탐이나 이제 일반 국어 수학은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은 100점이 기준이에요. 100점이 평균점입니다. 그러면 평균점이 예를 들어서 30점인 과목과 50점인 과목은 30점이 평균이니까 이게 100점으로 환산이 되고 50점인 과목은 50점이 환산이 돼요. 100점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받은 점수의 분포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평균 점수가 떨어지면 표준 점수는 올라가는 구조죠. 그럼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수학의 평균이 국어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수학에서 표준 점수가 좀 높게 올라가는 형태가 나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죠. 몇 번 보셨잖아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표준 점수고요. 백분위 점수는 백분위라고 통상 표현하는데 백분위는 아이들이 받은 원점수 또는 환산 점수가 100명을 기준으로 몇 등 했느냐를 보여줍니다. 몇 등 했느냐. 그럼 이게 저는 사실 처음에 고3 담임했을 때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몇 등 했느냐라고 직관적으로 일을 했더니 1이라고 숫자가 찍히면 1등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위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고득점입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고요. 등급은 다 아시겠지만 백분위를 기준으로 이제 9개 등급을 자르죠. 4%, 7%, 11% 누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의 등급을 줍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하느냐? 보통 저희 학교에서 입시 설명을 막 하면 특히 학부모님들이나 처음에 고3 담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힘들어하세요. 표준 점수가 유리하냐 백분위가 유리하냐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아이에 따라서 달라요. 왜 다르느냐 하면 일단 표준 점수 반영이 유리한 경우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도 이제 수능 국어 점수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작년 수능 국어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표준 점수가 좀 높게 올라갔는데 상위권 아이들의 표준 점수랑 백분위를 보시면 표준 점수가 133에서 147점 사이 14점이죠. 14점 기준에 백분위 점수를 환산을 해보면 4점만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무슨 얘기냐 하면 상위권으로 올라가 버리면 백분위 점수에 촘촘하게 나열되는 구간이 표준 점수 구간보다는 좀 이제 듬성듬성해진다는 기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해버리면 변별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러면 최상위권 아이들이 주로 지원하는 대학들, 상위권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호하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는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 최상위권 대학들은 다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물론 특이한 학교도 있습니다. 성균관 대학교입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반대로 백분위 점수는 중상위권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변별이 유리해져요. 지금도 같이 보여드리는데 국어 점수고요. 조금 성적대가 밑으로 내려오면 표준 점수 15점 사이에 백분위 점수는 22점이 꽂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간이 백분위 점수가 더 이게 좀 더 이게 벌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구간이 더 많아지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점수대에는 백분위가 표준 점수보다는 변별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상, 중하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선호도가 조금 최상위권 대학보다는 떨어지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변별에는 백분위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100분위 점수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점수에 따라서 내가 100분위 점수를 활용한 게 유리할지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게 유리할지는 여기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영역별 유불리에 따라 또 갈립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정시 지원을 할 때쯤 고민하시면 돼요. 지금은 요 정도 기본 개념을 가지고 가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봤고요. 올해까지 수능이 요 구조로 이제 치러지죠. 선택형 수능입니다. 국어도 선택하고 수학도 선택하고 탐구도 선택하고 제2외국어도 선택합니다. 근데 국어는 예전에는 이게 좀 뚜렷했어요. 언매를 선택하고 화작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뚜렷했는데 요즘엔 조금 흐려지는 추세인 것 같고요. 가장 메인은 사실 수학과 탐구입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 또는 미적분 기하가 하나로 묶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들은 그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예전 기준으로 하면 문과다 라고 그냥 쉽게 표현하죠. 문과이과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지만 이렇게 쉽게 표현하고요. 미적분과 기하는 이과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 모집 단위는 이제 확률과 통계를 보통 반영하고 자연과학 계열 모집 단위는 통상 미적분과 기하를 반영했는데 이게 융합이라는 과정이 전체적인 학문적 경향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대학별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대부분의 대학이 수학에서 너희는 우리 학교에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를 지원을 할 거라면 예전에는 중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이제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게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냐? 내가 미적이랑 기하를 선택해야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누구냐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에서 미적이랑 기하를 꼭 지정한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되는 아이들. 대부분 의학학 계열입니다. 좀 이따 제가 대학을 보여드릴 텐데 대부분 의학학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 서울대나 의학학 계열을 지원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대학들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미적이랑 기하를 선택해야 돼요.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그걸 지정해놨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친구들이라면 고민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상담을 오죠.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성적 잘 받을 수 있는 걸 선택해. 이거는 나는 지정해 줄 수 없어라고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원점수를 받죠. 예를 들어 90점을 받았는데 확률과 통계 90점, 미적 90점, 기하 90점을 받으면 미적이랑 기하가 표준점수가 잘 나오죠. 어려우니까. 일반적인 그런 구조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통상 수학을 잘한다라는 구조가 저도 이제 학교에 있어 보면 미적을 잘하는 아이가 수학을 잘한다라고 특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이가 적나라하게 내가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거. 전략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도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선택에 따라서 표준점수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탐구입니다. 지금 작년, 올해는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 탐구가 좀 문제예요. 제가 사회탐구 교사입니다. 현실에서 완벽하게 느낍니다. 과학 선생님들은 더 느끼시겠죠. 이게 사탐론이라고 통상 이제 언론에서는 얘기하는데 여기에 우리 아이가 편승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실에서는 질문해요. 야, 너 이과였잖아. 근데 왜 내 수업 사회문화를 들으러 왔지?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하죠. 과학은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사탐은 과탐에 비해서 내용이 작기 때문에 공부하기 쉬울 것 같아서요. 라고 아이들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현실 문제입니다. 이거. 현실 문제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네가 과탐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탐으로 왔다면 네가 유리할 만큼은 공부해줘야 한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 쉬운 구조는 아닙니다. 왜 쉬운 구조가 아니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올해 이제 수능 기준이고요. 올해 수능 기준에 이제 제가 세종대 탐구변표를 가져온 이유는 사실 과탐에서 1, 2등급 받는 아이들은 사탐론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죠? 얘들은 과탐 잘 받으니까. 보통 이걸 고민하는 아이들은 과탐에서 3, 4, 5등급 받는 아이들이죠. 그럼 이 아이들이 보통 지원하는 대학 중에 그냥 대표적인 대학을 제가 뽑았습니다. 이 대학에 제가 애정이 있진 않아요. 저는 모든 대학에 애정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새끼들을 뽑아가 주니까요. 그거보단 그냥 임의로 뽑았고요. 자, 사형활과 윤리랑 생명과학을 그냥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1을 일반적으로 하던 아이예요. 이 아이가 한 3, 4등급 받았다고 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사탐으로 돌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얘가 3, 4등급이니까 그냥 제가 임의로 100분위 점수 80점을 찍었습니다. 작년 수능 기준으로요. 생명과학 1을 선택해서 100분위 점수 80점을 받으려면 평균 점수가 60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원점수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추정치로 35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세종대 지원을 과탐으로 하면 원래는 변환 표준 점수를 60.36을 받아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세종대는 5% 과탐 가산점을 줍니다. 그럼 여기 지원을 하면 얘가 선택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내가 생명과학을 했으니까 1.05를 곱하게 되죠. 그럼 얘가 현실적으로 세종대 지원하면 받는 점수는 63.38점입니다. 얘는 이 점수를 포기한 거죠. 이 점수를 던지고 사탐 생륜으로 넘어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륜으로 왔다면. 그럼 내가 63.38점을 던지고 왔으니까 63.38보다는 더 받아야 되잖아요. 생륜에서. 그러면 생륜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이 점수입니다. 63.38 위에서 받을 수 있는 생륜 점수는 표준 점수 64점을 받는 경우, 100분위 점수로는 90점을 받는 경우에 63.97이 나오죠. 100분위 점수 자체를 10% 이상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얘가 유리한 거죠. 생각보다 쉬운 구조는 아니죠. 생각보다 쉬운 구조 아닙니다. 등급으로 따지면 한 등급 이상. 100분위 점수는 10% 점수 이상. 100분위는. 그리고 원점수로 따지면 원점수는 이제 이게 난이도에 따라 다르고 매번 다르지만 작년 기준으로 하면 7점 이상 상승시켜야 됩니다. 그럼 7점이면 보통 3문제 정도 더 맞춰야 돼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사탐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건 아이도 판단해야 하고 선생님들도 해주셔야 되고 부모님들도 혹시나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니들이 사탐론을 할 거면 3월 기준으로 벌써 적어도 사탐에 대한 내용 정리는 되어 있어야 한다. 근데 대부분 사탐론 고민을 언제 하느냐, 3월 초에 좀 하다가요 돌아서는 아이들도 있죠. 그리고 보통 언제 하느냐, 육모 치고 합니다. 왜냐하면 쉬워 보여요. 쓱 봤더니 공부하는 거 봤더니 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회탐구 과목은요 대부분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사탐교사니까. 그거를 과탐 아이들이 극복할 수 있느냐, 그거는 꼭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냥 친구가 가니까 우르르르 딸려가요. 그러면 피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도 고민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저는 수능은 모든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아이는 수시에 집중하는 친구도 정시에 집중하는 친구도 아직 선택 못한 친구도. 그럼 수시에 집중하는 친구는 사실 수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전 2가지 방법을 아이들에게 보통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합니다. 논술을 가거나 학종을 가거나 교과를 가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면 굉장히 유리해지죠. 사실 작년에 저희 학교 기준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내는 아이들도 의외로 최상위권 대학 중에 수능 최저를 거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대도 있고요, 한양대학교도 있습니다. 그거를 위주로 지원을 시켰더니 작년에 저희가 한양대 학종 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수능 최저의 힘은 강력합니다. 근데 수능 최저는 사실 내용을 다 안 해도 되죠. 그렇잖아요. 선생님, 저는 현재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수시로 돌렸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맞추는 게 힘들어요 라고 하면 저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네가 힘든 과목을 빼고 하자 라는 현실적인 대안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이 힘들다, 그럼 2합 6, 2합 7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탐구 또는 국어랑 영어로 맞출 수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그것만 제시하는 거죠. 남는 기간 동안 내가 수학하라고 얘기 안 할게.
물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라고 밑밥을 깝니다. 수학은 성적이 널뛰게 하지 않으니까요. 할 수 있는 과목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제시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수시 상담을 하고 아이들에게 지원선을 결정을 할 때는 사실 모의고사를 가지고 하죠. 어느 정도냐? 예체능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하는 친구들도 요즘에는 수능 성적을 가지고 대학 라인을 결정합니다. 어쩔 수 없는 구조예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수시를 지원하는 아이도 6장을 진심으로 지원하는 아이도 사실 불합격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내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최저 라인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나는 수능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하면 수시 지원할 때 아이들도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대한 수능 공부는 끝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정시는 당연히 수능을 위주로 가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수능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예를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사례는 이런 사례입니다. 이게 아주 일반화된 사례는 아니고요. 특수한 사례니까 제가 가지고 왔겠죠. 이 아이가 6장의 수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내신은 이 정도 내신이에요. 이 정도 내신입니다. 3점대 극후반 내신을 가지고 왔고 이 친구는 이렇게 했고 6월 모의고사는 성적 저 정도 받아왔습니다. 나쁘지 않죠? 근데 이 친구는 수시에 올인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쭉 지원해서 결과적으로 학종도 쓰고 교과도 썼습니다. 그리고 논술도 혹시 몰라서 약수령을 썼어요. 다 떨어지고 경희대 교과전형, 이 교과전형 말하기 좀 애매하다고는 하지만 경희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얘가 경희대학교에 합격한 저는 배경에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수능 최저를 맞춰왔습니다. 그죠? 얘는 딱 봐도 보시면 이 아이가 탐구는 거의 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부에서. 그렇잖아요. 보통 육모보다는 탐구가 떨어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가 할 수 있는 과목에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춰왔고 그리고 얘는 학종을 썼다는 건 기본적인 뭐 이게 비교과 영역이나 세특 같은 걸 좀 챙겨놨겠죠. 그래서 경희대가 가지고 있는 교과종합평가 30%에서도 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최상위권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3장만 썼어요. 보통 이 학생도 6장을 다 채워야 하는데 이 학생은 왜 최상위권 대학을 쭈르륵 쓰면서 고대를 안 썼느냐 하면 이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추이를 봤을 때 정시로도 고려대학교 지원이 가능할 거라는 예상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면접이 없었습니다. 계열적합 말고. 면접이 없었으니까 이 친구는 정시로라도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맞출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정시로 꽤 최고의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나 수능 성적에 믿음이 있으면 수시도 과감하게 지원해 볼 수가 있죠.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능은 정시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왜 지금 이 사례를 가지고 왔냐 하면 나중에 정시 모집 설명을 할 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정시를 꼭 판단할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영역이 좀 있습니다. 정시는요. 아이에 따라서 받아오는 점수를 다시 환산을 하게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대학별로. 그래서 아주 쉽게 제가 대학 갈 때는 담임 선생님 자리에 딱 앉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야 일로 와. 한 다음에 네 수능 성적 이러니까 자를 들고 실제로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배치표에 줄을 쭉 그으셔가지고 요 위로 대학은 안 돼. 밑으로 내.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내가 받은 점수보다 훨씬 높은 환산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시 상담할 때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예를 들어서 국어가 좀 불안해. 그러면 수학의 시간을 줄이고 국어를 늘리는 건 난 반대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국어가 안 오르고 수학도 떨어지면 이도 저도 안 돼요. 물론 국어 성적 올려야죠. 근데 수학 성적 시간을 줄이는 건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보통 공부하는 아이들에 따라 성향이 다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걸 하면서 행복도가 높아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굳이 수학을 포기시킬 필요가 있냐?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영어가 너무 어려웠고요. 수학이 좀 재밌었습니다. 영어 시간에는 죽을 것 같았고요. 수학 시간에는 저만한 사람이 없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너 수학은 잘 나오니까 수학 좀 줄여서 하고 영어 많이 해라고 했으면 저는 고3 시절이 사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수능이라는 건 각 영역별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받아오면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활용도는 그 이후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C랑 D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보시면 D 학생이 C 학생보다 성적이 더 좋아요. 일반적인 표준 점수와 합계도 좋고 100분위 점수 합계도 좋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두 아이 중에 특징은요, 상대적으로 C 아이가 수학을 잘 봐왔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중앙대학교는 인문계열도 사회계열도 둘 다 수학 반영 비율이 평균적으로 좀 높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열을 지원을 하든 사회계열을 지원하든 어떻게 지원하더라도 C 학생이 D 학생보다 중앙대 환산점은 좀 더 높게 나타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열을 지원해야겠죠. 수학이 훨씬 더 높은 반영 비율을 가져가기 때문에 환산 점수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런 건 나중에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도요, 집에서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담임을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분들이 계십니다. 알고 보면 이제 아버님이 뭐 수학과 교수시고 막 이러세요. 집에서 이거 막 하고 계세요. 엑셀 가지고 와서 저랑 상담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클릭 2번이면 완벽하게 다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다 계산해 줍니다.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고요.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잘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도 칭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활용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만 좀 설명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시 관련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시 결과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정시 결과 분석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합불이 나와는 있는데 수업이 되지 않고 있고요. 수업단의 과정에 있고 추가 모집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지원 경향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원 경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 작년은 다 아시죠? 황금돼지 띠입니다. 3만 명이 늘었습니다. 수능 응시 인원이 얼마나 늘었느냐는 다 아시겠지만 한국사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한국사는 의무 응시입니다. 이거 안 보면 성적이 안 나오니까 한국사 본 아이들이 찐 응시 인원입니다. 3만 명이 늘었고요. 밑에 보시면 사탐론이 어마어마하죠. 보시면 과탐 선택자가 6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럼 이 6만 6천 명은 어디로 갔느냐? 과탐 2과목에서 사탐을 한 과목만 런 한 아이, 둘 다 런 한 아이로 간 거죠. 얘들이 총 몇 명이 늘었느냐 하면 거의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럼 6만 6천 명에 전체 응시 인원 3만 명 는 게 그대로 다 갔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탐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힘들어요. 그리고 사탐 원래 준비하는 아이들도 사실 즐겁지 않습니다. 이거. 근데 구조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올해는 아마도 제가 예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거보다 더 했으면 덜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탐론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탐도 그렇고 과탐도 그렇고 항상 이랬습니다. 이거는 뭐 몇 년 전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이 구조였어요. 특정 과목에 아이들은 몰립니다. 특정 과목에 몰려요. 그게 사탐에서는 생활과윤리랑 사회문화입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기는 좀 힘든 자리고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만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라는 과목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매년 눈물 흘리는 과목입니다. 인원이 그래도 7천 명이 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요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탐론을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보시면 어느 과목으로 많이 갔겠어요? 생륜 아니면 사회문화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문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과탐 아이들의 사고 구조가요. 생륜이란 과목 너무 사랑하고 저는 너무 좋아하는 과목인데 좀 힘들다고 해요. 사회문화보다는.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야, 너희 사고 구조면 경제해야지. 그러면 아니요 하고 갑니다. 그냥.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탐도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이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원 아이들이. 대부분 가져가고요. 사탐론의 가장 피해자 과목이 어디냐? 이건 모르지만
그냥 인원으로만 보면 사실 화학원이 가장 피해자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원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이 구조는 그대로 갈 거다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점 비교를 하는데 최고점 비교는 사실 꼭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해드린다고 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이 최고점이라는 건 난도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 난도는요 꼭 저희 학부모님들 보시면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수능을 출제하는 분들이 인위적으로 아이들 힘들게 하려고 난도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난도 조절은요 저는 신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선생님들은 느끼시겠지만 수능이라는 시험이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 수능 시험의 구조는요 어떻게 보면 이거만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완벽한 객관식 시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2번 쳐서 그 난도 조절을 그걸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모의고사에 동일한 아이들이 동일한 과목을 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구조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2022학년도에 생활과윤리 같은 구조가 나오면 이거는 그냥 운명입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거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그러면 쓱 봐서 나는 동아시아사를 선택하고 싶은데 이렇게 난도 조절이 안 되는 과목이야 라고 절대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성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편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에 가시면 지리 요정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리 두 과목 꼭 해야 되는 아이들. 역사 덕후들이 있어요. 앉아서 툭 찌르면 세계사에 막 그 연도가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는요 사람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로마 장군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완벽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아시아사를 선택 안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목 위주로 가야 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전 과학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참고로만 보시고 여기에 따라서 아이들 성향에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모집 현황을 보여드리는데 경쟁률 때문입니다. 올해 혹시 뉴스 많이 보셨나요? 조금 이따 제가 구체적인 말씀도 드릴 텐데 올해의 특징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추가 모집 인원이 많이 줄고 있답니다. 그렇다라는 건 정시에서 충원이 잘 됐다는 의미겠죠. 정시에 충원이 잘 됐다는 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충원을 굉장히 많이 돌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학은 충원이 핵심이기 때문에 항상 많이 돌렸습니다. 그럼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이해가 되죠. 저도 이제 저희 반 아이들 작년에 이제 지원을 시키면서 지방에 이제 대학들을 지원을 시켰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실제로는 어떻겠나. 그래서 제가 권역별로 이렇게 잘라봤는데요. 전년도에 3만 명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이 3만 명 아이들이 지원을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지원 인원은 다 대부분 늘어야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보시면 아이들이 선호하는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 지원 인원의 증가폭하고요. 증가폭하고 지방 지역에 있는 대학의 증가폭의 차이가 확 납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거는 사실 입결도 한번 분석해봐야 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그래도 아이들의 정시 지원이 어떤 성향이다? 안정 지원을 좀 했구나라는 선택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얘기 좀 더 드리려고 하고 조금 있다가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대학들 지원 인원도 보시면 3만 명이 늘었으니까 상위권 대학 아이들도 지원 인원이 늘어야 하잖아요. 근데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서강대가 왜 확 늘었느냐 하면 위에 확 줄어 있는 고려대학교 때문입니다. 전년도에 고려대학교가 다군에 학부 모집을 했어요. 학부대학 모집을. 이걸 올해 없앴습니다. 최상위권 성적 아이들이 다군에 낼 수 있는 대학이 고려대학교가 사라지면서 서강대학교로 자동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최상위권 대학들은 지원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대학을 찾기는 사실 쉽지 않다. 그러면 이 많은 아이들이 어디로 몰려가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수도권 대학을 기준으로도 이제 경쟁률을 보여드리는데요. 경쟁률 상위권 대학만 제가 뽑았습니다. 왼쪽을 이제 보시는 과정으로 이제 상위권 높은 데 보시면 쭈루룩 있잖아요. 꽤 높죠? 이 대학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다군입니다. 다 다군 모집입니다.
다군 모집에 있는 대학들이 가군이나 나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특히 상위권 구조는. 중하위권 대학으로 내려가면 이건 조금 바뀝니다. 아이들이 요즘에는 이제 수도권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아직까지는 높고, 상위권 대학이 이제 다군에서 모집을 하지만 모집 인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좀 몰리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낮은 대학들은 대부분 종교 관련 학과들. 이 좀 낮아요.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쓱 보시면 경쟁률 낮은 대학은 없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뭐 이게 학부모님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3학년 담임하고 앉아 있으면 어머님들이 참 많은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펑크 나는 대학을 알려주세요. 어디 가면 알려준다는데요. 그런 대학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펑크가 나려면 다 붙어야 되잖아요. 수도권에는 저기 이제 신학과 관련, 종교와 관련된 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알려준대요. 가면 이것저것 뭐 색깔도 보시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사주도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건 제가 봤을 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단 지금 그런 뭐 이렇게 요행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좀 유리한 전형을 찾아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시 모집 특징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모집 인원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정시 모집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오해하신다 그랬잖아요. 정시 모집은 수능이다라고 오해하시는 이유는 이 모집 인원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모집 인원은 수능 전형으로 뽑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은 뭐 이건 예체능 친구들이 대부분이니까 넘어간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별게 없죠. 근데 올해의 특징은 여기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성균관대학교고요. 성균관대학교가 이제 사범대학의 40명을 학생부 종합 전형 100%로 뽑습니다. 이게 좀 올해 변수예요. 성균관대가 계속 이제 매년 변수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변수가 왜 변수냐 하면 40명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게 없을 거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사범대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굉장히 판을 흔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이런 선택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여기에 적합한 아이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입니다. 어떤 아이들이냐면 저는 교대를 꿈꿨습니다. 수시 때. 내신도 열심히 챙겼어요. 근데 교대가 이제 수시로 가는 등급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떨어졌습니다. 근데 수능을 쳤는데 수능이 상위권을 잘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교대를 가거나 아니면 가기에 좀 애매할 수 있다. 또는 꿈이 바뀌었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죠. 수능 최저 3합 6은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정시에서 한정 정도를 쓰겠다는 아이들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우리 교실에는 없느냐? 없을 가능성이 크죠. 40명이니까. 근데 이거는 알고 일단 넘어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변수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왜 굳이 40명밖에 안 되는 걸 변수로 알려드리냐 하면 올해는 변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실제로 지금 대입 제도 변화는 이렇게 진행돼요. 그래서 2027학년도에는 없습니다. 변화가 거의. 왜 없느냐 하면 얘 때문에 없어요. 내년부터 확 바뀝니다. 내년부터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2022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되죠. 이 아이들이 고교학점제와 더불어서 평가과정이 바뀝니다. 평가과정이 두 가지로 바뀌죠. 다 아시겠지만 5등급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건 5등급제가 끝이 아니죠. 상대 평가 과목이 늘어납니다. 이게 메인입니다. 저는 그게 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학년까지 등급이 나오는 과목 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될 수 있죠. 3학년의 내신도. 내년에는. 올해 아닙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에요. 자, 그리고 수능 시험이 확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불안감이 생기냐. 지금 올해 고3 아이들 기준으로는 내가 원하는 성적이나 또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1년을 더 해야 돼 라고 하는 선택이 전년도, 그 전년도 아이들보다는 굉장히 큰 장벽 앞에 부딪힙니다. 대학들은 그 아이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신을 산출하는 방법들을 고민해낼 겁니다. 그건 대학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불안합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수능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물리를 너무 좋아해요. 물리를 너무 잘합니다. 그럼 물리만 2과목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의 수능이었습니다. 사회를 안 해도 돼요. 근데 내년부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던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은 굉장히 이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년도부터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안정 지원하는 추세가 좀 생겼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년에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무리하게 바꿀 필요가 없죠, 사실. 특히 정시는. 수시는 상관없지만. 정시는 조금 이따 제가 주요 대학들만 변화되는 걸 보여드릴 텐데 거의 차이 없이 갑니다. 거의 차이 없이 가요. 그리고 그 차이는 조금씩 이 차이가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이냐 하면 사실 내년을 위한 포석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안정 지원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전년도 입시부터죠. 이렇게 지방에 있는 이제 대학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원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경쟁률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틀로 보지 않고 그냥 제가 아이들 이제 지도를 할 때 그래도 지원을 하려고 했던 대학들 중에 국가거점 국립대를 빼고요. 지방에 있는 사립대 몇 개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경쟁률이고요. 보시면 위에 3개 대학은 이제 서울에 캠퍼스가 있고 지방의 이원화 캠퍼스를 운영하는 대학 중에 제가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맨 위에가 건국대 이제 글로컬 캠퍼스입니다. 충주입니다. 대학에는 너무 죄송한데 제가 임의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제 지역명으로 캠퍼스를 붙였습니다. 혹시나 지금 대학 관계자가 듣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충주 캠퍼스고요. 그리고 상명대 천안 캠퍼스, 동국대 경주 캠퍼스까지 가지고 왔는데 지원 인원이 기본적으로 조금씩 늘었죠. 근데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너무 줄었는데요 하시겠지만 모집 인원이 완전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뽑아놔야 확보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경쟁률을 보시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마 올해 전년도에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아이들 동국대 경주 캠퍼스 지원시킨 선생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영남대학교는 대구 경북에서 그래도 조금 인지도가 있는 사립대학교고요.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이라서 다른 대학들은 좀 죄송한데 동아대학교는 부산 경남이고요. 원광대학교는 전북 지역이고요. 조선대는 전남 광주 지역의 산하시와 사립대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경쟁률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원 인원이 대부분 다 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조선대도 동국대 경주 캠퍼스랑 똑같이 모집 인원이 확 줄었어요. 근데 경쟁률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수도권 친구들이 내려갔느냐 안 내려갔느냐 좀 더 분석해 보면 나오겠지만 지방에 좀 안정 지원한 형태의 아이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한 걸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올해는 더 심해질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수시 상담할 때 아이와 학부모님 상황과 표정과 마음가짐이 정시와 다르죠. 수시는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보통 상담을 하죠.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할 때 그 행복감을 깨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실을 계속 들이밀죠. 모의고사 성적을 계속 눈앞에 흔듭니다. 정시는요. 일단 오실 때부터 절박함, 비통함, 비범함,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들어오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왜? 뒤가 없으니까요. 수시는 뒤가 있고 물론 수시가 뒤가 없다라고 느끼고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더 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올해 정시는 안전지원 경향이 굉장히 강력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반영 대학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내년도 입시의 포섭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경기대가 이제 정량평가를 5% 반영하고요. 덕성여대 10% 수능 우수 2 전형입니다. 당연히 원도 전형 있겠죠? 그런 거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다군에 10% 정성평가를 합니다. 다군에 사범대나 경영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대는 특이하게 10% 반영을 하는데 출결만 반영합니다. 미인정 결석, 조퇴 2개가 하루로 반영되는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신경을 써야 하고 왜냐하면 전년도 입결을 보실 때 이걸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대학들은 비슷합니다.
성균관대 사범대는 제가 빨간색 원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100%로 한다. 그러니까 요 정도 반영 비율이고요. 생각보다 학생부 반영 비율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최상위권 대학 친구 지원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꽤 많은 대학이 내신을 반영하고 있다. 정량이든 정성이든. 이건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느냐 하면 그럼 저기서 말하는 생기부 반영이 내신 반영이 어느 정도 영향이냐 라고 해서 자료를 막 찾아봤어요. 이게 지금 대교협 상담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사례인데요. 전년도입니다. 왜냐면 올해 사례는 아직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직윤이 대부분 이제 가장 많은 비율로 40% 정도 이제 학생부를 반영했습니다. 정성평가로. 보시면 생각보다 수능 점수 기준으로 꽤 많은 아이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바뀌는 아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올해 이제 저희 반 아이가 서울대 직윤으로 정시로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을 할 때 뭘 고민하게 되느냐? 얘는 내신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신의 영향력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1년 더 공부한 친구니까 이제 수능 워낙 잘 봐왔어요. 이 친구는 이제 직윤은 안 되니까 일반 전형을 쓰는데 이제 교과 평가 20%가 반영하는 것 때문에 아이가 과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과의 점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신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저 정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은 생기부나 내신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수준이다라는 건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정 영역입니다. 수학하고 탐구 얘기입니다. 수학 지정 영역 대학은 요 정도 돼요. 보시면 확률과 통계 지정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건 확률과 통계 지정해야지 지원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요 대학은 대부분 한의외과인데요. 한의외과는 인문 인원 따로 자연 인원 따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한의외과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뽑았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한의의 인문에 확통 지정이 되어 있고 뭐 되어 있는 거는 확통 선택자만 이 지정 영역에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미적 선택자는요? 다른 영역에 내면 되죠. 근데 한의외과가 요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상지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뽑습니다. 근데 상지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 계열을 뽑는다라고 준 유형이 수학 선지 이렇게 수학 지정을 해놓지 않은 거죠. 확률과 통계도 지원할 수 있고 미적도 지원할 수 있고 기하도 지원할 수 있어라고 풀린 대학이고 동의대랑 대구 한의대만 확률과 통계라고 지정해 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미학의 기적이랑 미적분이랑 기하 지정 대학인데 쭉 보시면 대부분 의학학 계열입니다. 의학학 계열이고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건 의학학 계열이 아닌 경우입니다. 대부분 어디냐 하면 수학과 과학 관련된 계열들입니다. 서울대 제외하고 그리고 가천대 클라우드공학과 제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학학 계열이나 서울대 자연계열 또는 가천대 클라우드공학과 또는 뭐 제주대 수학교육이나 수학교육의 일부 대학들을 내는 게 아니라면 꼭 미적과 기하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걸 선택해서 내가 환산 점수를 잘 받아올 수 있고 내가 이 과목이 자신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 경우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탐구가 가장 큰 문제인데 수학보다는 탐구는 과탐 지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탐 지정도 여기 있어요. 사탐 지정도 마찬가지 한의입니다.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과탐 지정도 보시면 대부분 의학학 계열입니다. 대부분 의학학 계열이에요. 의학학 계열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보시다시피 과학교육이나 이런 일부 학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냥 하고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대학들은 수학에서 미적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을 선호하거나 과탐을 선호할 수 있잖아요. 지원자들을. 그럼 이거를 의무로 하지 않고 이 선호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가산점입니다. 그 가산점은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학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반영합니다. 물론 등급 반영하는 특이한 대학도 몇 군데 있습니다. 이거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스킵하고요. 첫 번째는 표준 점수 반영입니다. 이거는 표준 점수에 탐구 변환 점수라는 걸 쓰지 않습니다. 이 대학의 특징은 탐구 영역에서 나오는 난도 유불리가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 홍대, 국민대 애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하면 표준 점수랑 탐구 변환 표준 점수로 갑니다.
이거는 탐구 변환 표준 점수는요, 아이가 어떤 탐구를 선택했더라도 탐구 과목에서 받은 100분위 점수에 100분위에다가 대응되는 변환 점수를 통합 점수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도에 따른 유불리를 좀 줄여주겠다라는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대학별로 대부분 발표하는데, 요즘 대학들의 트렌드는 옛날에는 사회탐구 따로 과학탐구 따로 점수를 줬다면, 변환 점수를 줬다면, 요즘 대학의 대부분 대학의 트렌드는 통합해서 점수를 줍니다. 그러면 사탐이 유리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이따 같이 설명드릴 건, 그래서 과탐에 이제 가산을 주는 형태로 가는 거고요. 가는 거고, 100분위 점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하위권 대학들, 중하위권의 표현이 계속 제가 좀 걸리긴 하는데, 아이들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좀 걸리네요. 좀 낮은 대학들이 보통적으로 선택합니다. 물론 아닌 저기 보시면 성균관 대학교가 좀 특이하게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있고요. 가산점입니다. 가산점을 보시면 일단은 수학 가산점은 많지 않죠. 왜 많지 않느냐 하면 미적하고요, 기하를 선택하는 게 확통을 선택했을 때 같은 원점수를 받는 것보다 표준 점수가 높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주는 학교가 많이 없는데 굉장히 특이한 대학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여대 수학과입니다. 20%입니다. 서울여대는 100분위 점수 반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 친구가 다른 영역은 조금 못했지만 수학의 100분위 점수 100분위 점수 100을 받아왔어요. 그럼 20점을 더 받는 겁니다. 물론 그런 아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죠. 서울여대가 재작년까지는 한 개 영역을 빼게 반영했다가 전년도부터는 전체 영역 방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서울여대 수학과는 무조건 수학 잘하는 애,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하랑 이적 선택했을 때 20%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상명대도 꽤 크죠. 10%입니다. 애들도 100분위 반영이에요. 그럼 상명대에 들어가 이렇게 합격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100분위 점수를 90점대 초반 또는 80점대 후반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산이 어느 정도 10점 정도를 받는 겁니다. 꽤 큽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나중에 이건 할 문제지만 뭘 고민하느냐 하면, 비슷한 영역의 대학들 지원을 고민을 한다면 미적 기하 선택한 아이들은 이런 대학들을 지원했을 때 좀 유리할 수 있죠. 근데 수학은 참 많지 않습니다. 과탐이 좀 많고요. 사탐도 일부 있습니다. 저 사탐 교사잖아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대학들입니다. 사탐에 가산을 줍니다. 물론 올해 입시를 해보니까 이 사탐에 가산점을 준다고 해서 크게 이게 사탐하는 아이들이 유리하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탐에서 탐구 점수 잘 받은 아이들의 경우에 중앙대를 지원했을 때 환산 점수가 확 올라가긴 합니다. 이런 거는 활용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탐이 메인인데 과탐 점수를 보시면 이렇게 꽤 많은 대학들이 가산을 줍니다. 근데 저는 전년도에 아이들을 지원을 할 때 가장 고민은 어디냐 하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경희대학교였어요. 왜 모든 대학은 다 퍼센트로 주는데? 그렇잖아요. 명확하거든요. 명지대는 자연계열에 지원을 하면 과탐에 10% 주죠. 상명대는 아까 수학에 10% 준다 그랬잖아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 아이가 성적에 따라서 명지대랑 상명대 예를 들어서 고민을 한다면 과탐 잘 봤으면 쓰면 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합니다. 근데 이 4점이 뭐냐 이거예요. 보통 제가 처음에 4점을 볼 때는 애게 4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본 거죠. 전 진학을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막상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막 만들다 보니 이 4점이라는 점수의 영향력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뭘 열었느냐 하면 변환 표준 점수를 열었습니다. 제가 세종대를 왜 경희대에 가져왔냐 하면, 혹시나 자료를 보실 때 앞에 제가 세종대 사탐런을 할 때 영향력을 보여드렸으니까 같이 보시라고 세종대라고 써놓긴 했어요. 비교해 보시라고. 근데 굳이 이거를 경희대로 안 바꿨는 이유는 경희대도 똑같습니다. 변환 표준 점수가 세종대랑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생명과학 원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제가 대부분의 최하위권을 제외하고는 점수를 다 썼습니다. 써서 변환 표준 점수를 받아오고 여기에 4점을 가산했을 때 실제 내가 받은 점수에서 이 4점이 몇 %의 가산을 주는지 비율을 계산을 한 거죠. 아주 단순한 계산이긴 한데, 그럼 경희대를 내는 아이들이 탐구 점수를 어느 정도를 받아오느냐는 겁니다. 보통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아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최고점을 받아서 똑같이 정량 4점을 가면 비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소 5.7%입니다. 꽤 크죠.
기본적으로 5% 주는 것보다 얘가 더 큰 겁니다, 사실.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율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4점은 고정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4점이 강력한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탐을 잘 본 아이들이라면, 비슷하다면 경희대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산점 같은 경우에 좀 디테일하게 계산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물론 담임 선생님들도 어머님들 집에서 하지 마세요. 시즌이 되면 다 해줍니다. 다 해주세요. 어디서? 뭐 다 해주십니다. 저희 센진학 프로그램에서 당연히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각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나 진학지도부에서도 자료를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해줍니다. 아주 친절한 대학들은 홈페이지에 가면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4점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어인데요. 영어가 좀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하다간 너무 날것의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아이들이 영어 공부 너무 안 합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어머님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영어 공부 너무 안 합니다. 저희 학교 기준, 물론 저희 학교라는 편협한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이 보는 게 9점 아이들 많이 봅니다. 89점, 79점, 69점. 왜냐하면 1점 때문에 등급이 나뉘죠.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어가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상담을 할 때 91.2점 받는 아이들한테 엄청 잔소리합니다. 이러다가 2점 떨어져서 내가 힘들구나 하고 한번 울어봐야 정신 차린다. 너희들 영어 공부 좀 해라 라는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했더니 올해 제가 저희 반 아이들한테 눈으로 레이저를 좀 많이 맞았어요. 수능 끝나고 올해 영어가 좀 어려웠잖아요. 공부하라고 할 때 하지 했다가 아이들이 공부를 했는데도 안 되는데 어떡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더 했어야지라고 하고 이제 담임과 아이들의 이제 신경전이 시작되죠. 근데 아무튼 영어는 생각보다 반영 방법이 심플합니다. 가산을 주거나 감점을 하거나 비율 적용을 하지만 대부분은 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영어를 2등급을 받아온다라는 라인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3등급을 받았으면 감점되는 비율을 생각하셔야 돼요. 대학마다 비율이 다 다릅니다.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요, 2등급 가산점 주는 게 사실 이게 기준점인 거죠. 이 계산도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해드립니다. 근데 이 유불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는 무조건 잘 보는 게 유리합니다,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얘로 보통 잡죠. 그렇게 됩니다. 영어는 이렇게 있다라는 거 보시지만 감점, 가산점, 비율 적용은 사실 이거는 고민보다는 그 점수에 따른 가산점 비율을 좀 생각해 주시는 게 필요가 있고요. 다른 경우 대학도 있습니다. 특정 대학,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 좀 힘든데 아마 조금만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어떤 대학은 2등급까지 만점 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건 유리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다 한번 보시면 좋고요. 다섯 번째는, 올해는 저는 사실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의대 정원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쭉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죠. 2024학년도에 3,058명을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발표가 나죠. 2,000명을 무조건 늘리겠다. 그래서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을 모집했습니다. 아이들 뽑았어요. 1년 동안 뽑고 와 해가지고 이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은 이제 뭐 반수가 늘어나는 경향도 좀 있었고, 그리고 뭐 의대 내에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시 회기가 됐습니다. 작년도 입시에서 3,058명을 모집했죠. 근데 일단 작년 4월에 발표한 2027학년도 입시 그 대학에서 요강 그 시행 기준안에는 이전 연도인 5,058명 기준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안 돼요. 그걸 지금 보시면 안 됩니다. 작년 4월에 발표한 자료 보시면 안 됩니다. 의대 인원은 다시 회기가 됐다가 얼마 전에 이제 확정돼서 발표했습니다. 내년 입시에는 490명을 늘리겠다. 단계적으로 더 늘리는 폭은 늘리는데, 문제는 이걸 100%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뭐 제가 여기에서 지역의사제의 장단점을 뭐 여기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역의사제는 일단 서울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도 해당됩니다. 일부 지역입니다. 경기도 전체 지역은 아니에요.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특정 지역의 아이들을 뽑는 겁니다. 대신에 너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고향이 뭐 대구 경북이니까 대구 경북의 아이들이 지역의사제로 경북대학교나 뭐 영남대학교 합격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10년 동안 의무 진료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논의는 제가 할 논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고, 아무튼 시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490명이 어떤 영향이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있고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뚜껑을 열어봐야 하니까. 근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0명이 늘었습니다. 2,000명이 늘었으니까 어떤 걸 기대했느냐 하면, 그러면 2,000명이 늘었으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의학학 계열이 지금 자연계열 아이들의 최소한 최상위권 아이들을 다 먹어가는 구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이라고 말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그 밑에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이 붙죠, 보통. 이렇게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지원 경향 자체가. 그러면 2,000명이 늘었으니까 최상위권 대학 이학계열의 입결이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입결 분석을 해보니까 일부 그런 요소가 있지만 2,000명만큼의 강력한 효과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죠. 왜냐하면 2,000명이 늘었으니까 뭐 반수하는 일도 엄청 들어왔고요. 최상위권 아이들 중에. 여러 가지가 상쇄가 되다 보니까 이전에 예측했던 것들이 사실 빗나간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측하는 게 정확하냐는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서울 지역 아이들은 저기 지원을 못합니다. 그죠? 못합니다. 근데 지역에 있는 최소한 최상위권 성적을 받는 아이들은 저기를 지원할 수 있죠. 그럼 그 아이들이 원래는 어디 지원했을 거냐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저 490명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이게 없었으면 서울 지역에 있는 최상위권 공대나 계약학과에 지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에 어차피 원래 있었던 지역 인재로 뽑았던 의학학 계열에 지원했을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죠. 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490명 인원이 는 건 사실이고요. 지역의 최상위권 아이들의 490명은 어떻게든 지원을 했으면 그 빈자리는 또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인원이 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반수하는 아이들이 미친 듯이 들어올 거냐 예전처럼, 그건 좀 쉽지 않은 구조긴 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부고 제가 근무하는 학교를 졸업했는데 얘가 아무리 거주지를 바꾼다 한들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 490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최상위권 아이들의 지원 경향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최상위권 대학들 또는 연고대, 이제 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계약학과의 입결이 많이 떨어지느냐? 저는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 영향력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요. 누구에 한해서? 사실 최상위권 아이들에 한해서입니다. 그 정도 영향력은 좀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조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올해의 정시에 대한 흐름을 좀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는 주요 대학 위주로 제가 한 번씩 간결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보시거나 아니면 처음 고3 담임하시는 선생님들이 보신다는 걸 기준이에요. 저도 이제 고3 담임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한테 항상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좀 읽어주세요라고 항상 부탁드려요. 근데 어느 한 해는 저희 이제 친밀하게 지냈던 학부모님이 입시 끝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경희대학교 모집 요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읽다가 현타가 오셨대요. 경희대가 입시 요강이 굉장히 두껍죠. 왜냐하면 전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두껍고 글씨가 굉장히 깨알 같습니다. 저도 지금 보기에도 꽤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벌써 왔습니다. 노안이라는 분이. 그래서 쭉 보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보시기 힘든 게 구조니까 저 항상 이제 초반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시는 심플합니다. 정시는 뭐가 심플하느냐 하면 어떤 군에 이 대학이 모집하고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전형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수능 몇 프로에 내신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세 번째는 얘들이 표준 점수 반영하느냐, 표준의 변환 표준을 섞느냐, 100분의 1을 반영하느냐. 네 번째는 영역별로 반영 비율이 어떠냐. 요걸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가나다 순인데 중간에 가나다 순이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는 가나다군을 모두 모집합니다. 근데 다군의 모집 인원을 계속 줄여오다가요. 올해의 특징은 다군의 모집 인원을 웬만한 좀 이례적으로 좀 늘렸습니다. 늘리면서 자유전공, 아까 그 박문 선생님이 설명 주셨잖아요. 전공 자율 선택제에 해당되는 모집 전형하고 융합 전공에서 모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특징은요 아주 심플하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수능만 반영하고요. 그리고 언어 중심, 수리 중심이라고 해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문과 이과처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랑 수학에서만 다르고 탐구랑 영어 반영 비율은 똑같은 형태로 갑니다. 이게 건국대학교 특징이고요. 경희대학교는 보시면 경희대학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가 차이냐? 인문계열의 가학군 전체 모집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요 나학군에 모집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꿈에 부풀었습니다. 들어갔더니 애개했습니다. 국제학과만 나군에 모집했어요. 그래도 있는 건 아이들의 큰 위안이죠. 큰 위안인데 올해는 국제학과도 가군으로 바꿨습니다. 경희대는 인문사회 계열 아이들은 전부 다 100% 가군 모집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한의학과는 나군 그대로입니다. 근데 얘는 좀 다른 라인이니까. 그리고 이제 자연 계열은 가나군을 통합해서 같이 모집하고 있고요. 반영 비율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계속 갔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인문은 국어의 가산 비율을 확 줬고요. 그리고 사회는 뭐 수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연 계열은 수학이 중요하고 탐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반영 비율을 보시면 이 대학이 이 모집 단위에서 어떤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봐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아무것도 없죠. 변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대는 안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보시면 가정교육하고 간호학과는 인문과 동일한 반영 비율을 가져갑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보시면 되고, 위에 보시면 교과 정량 평가 20% 교과 우수전을 한다는 건 매년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전년도 입결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전년도, 그러니까 2025 합격자 기준으로 보면 보통 내신이와 합격하는 내신을 보면 1.8에서 2.2 사이에서 대부분 분포합니다. 교과 우수전 합격자가. 그거보다 낮으면 사실 감점된다고 보셔야죠. 그렇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올해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 아까 잠깐 짚어드렸는데 다군에서 정성평가 10% 반영을 도입했습니다. 그것만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는 전년도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전년도하고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전년도에도 그랬고요. 서강대학교의 특징은 위에 보시면 모집단이 하나가 통틀어져 있고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이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건 유리한 걸로 가져갑니다. 인문계열 학과가 위고 자연계열 학과가 그게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그랬어요.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유리한 걸로 자동 환산됩니다. 저도 상담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어떻게 계산해요 하시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대학이 알아서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은 왜 하냐 하면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은 자기가 원서 접수할 때 이걸 선택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는 선택 안 했다 이거예요. 불안해합니다. 대학이 알아서 합니다. 유리한 걸로 가져가니까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서울대학교입니다. 그 다음 서울대학교는 똑같죠? 똑같은데 서울대학교는 꼭 짚어드리고 싶은 건 인문사회 계열의 제2외국어 3등급부터 감점이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신경을 쓰셔야 될 수준은 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붙으래가 떨어지고 떨어지래가 붙을 확률은 어느 정도 되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천지개벽할 정도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제2외국어를 잘 안 하죠. 저희 반 아이도 작년에 그랬습니다. 씩씩하게 스페인어를 선택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스페인어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쳤는데 7등급을 받아왔습니다. 개인정보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지원을 할 때 굉장히 저랑 고민 많이 했던, 물론 이게 저는 영향이 있었다고 믿지는 않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탐투를 선택하면 가산이 됩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경희대 4점이 얼마나 강력한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투 과목 2개 선택하면 서울대는 심지어 5점 줍니다. 그 서울대는 표준 점수만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선택 과목의 난도에 따라서 점수 격차가 좀 벌어져요, 사실. 그러다 보니 이것까지 고려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서울대를 고민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싶고, 그리고 과탐에 대해서 자신 있는 친구들은 저는 2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3점과 5점이 너무 큽니다. 점수가.
물론 툴을 선택해가지고 선생님 좀 망쳤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상담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대는 나머지는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전체 변화는 없어요. 전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입니다. 시립대는 자연계열이 전년도에는 이거를 인문계열처럼 계열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반영비를 다르게 가져가다가 올해는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모든 학과는 전부 다 30% 국어, 수학 40%, 탐구 20%, 영어 10%의 가산을 줍니다. 가산점으로 한국사가 반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만 신경 써주시면 되고 해서 입결을 보실 때 자연계열 전년도 입결하고 조금 고민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숙명여대인데 원래 그 다음에 가나다수이면 성균관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성균관대는 조금 있다가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얘가 너무 한 페이지 안 들어갑니다. 너무 변화가 많아, 변화도 많고 전형도 복잡해서. 그래서 숙명여대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숙명여대는 전년도랑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숙명여대는 꼭 하나를 짚어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자유전공만 다르게 반영을 한다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다른 건 크게 변화가 없고요. 성균관대입니다.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전년도에도 지원을 시키셨어야 하는 대학이에요. 왜냐하면 성균관대는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는 굉장히 고마운 대학이고요. 나쁘게 보면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대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일단 가나다군의 반영 방법이 싹 다 다릅니다. 가군은 일반적이에요. 최상위권 대학이 가져가는 일반적인 탐구 2과목 다 반영하고 표준 점수에 변환 표준 점수까지 가는 건 조합입니다. 근데 나군은 굉장히 용감하게 100분위 점수를 선택합니다. 100분위를 선택합니다. 점수는 아니고 100분위가 점수니까. 그리고 다군에는 탐구 1과목 반영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최상위권 아이들이 다군에 낼 수 있는 선택지는요, 서강대학교 아니면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물론 중앙대학교도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부속학교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대학입니다. 중앙대학교는. 하지만 아이들의 선호도는 아직까지는 조금 얘들이 높기 때문에. 근데 서강대는 2과목 다 반영하고요. 성균관대는 1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갑니다. 전년도에 제가 상담했던 친구도 당연히 서울대를 목표로 했던 친구고 다군에 한 장을 써야 되니까 어떤 고민을 했었냐 하면 저는 성균관대에 뭐 특정 학과를 너무 가고 싶어요. 그냥 낼 거예요. 서강대는 너무 좋은 학교지만 그 과가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탐구 1과목을 반영하다 보니까 얘는 가나군에 낸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학과는 다 합격했습니다. 최초합으로. 근데 다군은 추가 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탐구 1과목 반영하는 게 얘한테는 굉장히 불리했던 거죠. 왜냐하면 다 잘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가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영 방법도 보시면 아이에게 유리한 반영 방법으로 다 가져갑니다. 의대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자유전공을 냈다. 그러면 국어 성적이 좋으면 국어가 45% 반영. 수학 성적이 좋으면 수학이 45% 반영이에요. 반영 비율에 따라 환산점이 싹 다 다르게 나옵니다. 과에 따라 다 다르고요. 그리고 다학군의 배터리학과 이런 데는 또 탐구 1과목이니까 또 다릅니다. 나중에 이거는 정시 지원을 할 때 성균관대 지원을 고려할 때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환산 점수를 다 뽑아 보셔야 돼요. 이게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다군에 40명만 이렇게 뽑죠. 학종 100%에서 뽑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연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대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 상경대학이 전년도에는 인문사회계열로 모집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유형 3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수학의 반영 비율이 올라갑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상경계열 계열이니까 그렇게 바꿨다라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전년도 입결을 그대로 보시면 좀 힘들 수 있다. 걸 설명드렸고요. 이화여대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대학교인데요. 중앙대학교는 전반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느냐? 비교과 출결만 10% 반영한다는 거. 물론 출결로 감점될 애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아시죠? 있잖아요. 어머님들은 이해 잘 못하세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설마 있을까? 중앙대를 가려고 하는 애가 미인정 출결 결석이 있잖아요. 있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친구들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허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외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가 가산점을 하다가 감점으로 바꿨는데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거 아이들한테는 큰 변화 없습니다. 단지 입결 점수 보실 때 반영이 있을 수 있죠.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한양대랑 홍익대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가요. 이걸 보시면 돼요. 한양대는 원래 정성평가를 10% 했기 때문에 이거를 꼭 고려해 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학인데 이거는 학생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부터 샘플을 하나 설명을 드리는데 이대로 안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해 드린다라고 해서 제가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요거부터인데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내신 성적이 좋으면 나는 수시로 합격해야 돼. 반대로 수능 성적이 내신보다 좋으면 나는 정시로 합격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선택은요, 희망대학이나 모집 단위가 특정하게 있는 경우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도에 따라서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택을 꼭 하고 싶으면 꼭 담임 선생님과 상담해 달라.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디 가면 이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하는 게 편하니까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아이들이 선택지가 많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적표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가 이렇게 나와요. 특히 학부모님을 처음 보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어제 이렇게 얼마 전에 졸업식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 2월에 하고 이제 아이들 다 내보내고 이제 사물함 정리를 하잖아요. 책상 서랍을 쭉 꺼냈더니 이 아이들의 서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다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한 장을 줬어요, 아이들한테. 그럼 이게 책상 서랍에 죄송합니다. 그냥 박혀 있으면 이건 부모님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보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저희 반 성적표를 다 스캔해 놓기도 하고 해서 부모님들이 저한테 연락 달라고 하면 저는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애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해요. 담임으로서 싫어하는데 다 보내드려 보시지만 이 성적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성적표를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딱 보면 아이들 대부분 부모님들도 보시고 그냥 등급 보고 잘 쳤네 하고 넘어가시죠. 이 모의고사의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수학만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수학에 보면 밑에 수학 영역을 계산 이해 추론 문제 해결이라고 해서 배점, 이 아이의 득점, 전국 평균이 다 나오고요. 밑에 보면 아이들이 점수에 따라서 합불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답과 틀린 것 다 나오고 그 문항의 난이도도 나와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 아이다라고 하면 이대로 보시면 계산 이해 점수는 좋고 보시면 앞에 점수는 수학은 다 맞았죠. 그럼 얘는 기본적인 계산 능력은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안 되는 거냐 하면 추론이 안 돼요. 그리고 뒤에 고난이도 문제는 다 틀렸습니다. 그럼 얘는 남는 기간 동안 뭘 하면 되나요? 이 영역만 집중으로 이게 들고 파면 되죠. 근데 아이들 보통 이런 생각 안 하고 앉아서 그냥 타성해져서 수학 문제지만 계속 풉니다. 지가 잘하는 걸 또 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거 하는 거 막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수학을 좋아하고 잘한다면 수학을 하는 걸 막지 말라는 거지 이런 의미 없는 문제풀이를 하지 말라는 거죠. 다 아시잖아요. 이 영역은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 영역은 수학적 마인드도 필요하지만 문해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에 아이들이 좀 길러줘야 된다. 남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어도 보면 이제 듣기 틀리는 친구들 꽤 많잖아요. 듣기는 좀 허들이 좀 낮기 때문에 듣기만 먼저 공략해서 점수를 올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성적표에 나오는데 성적표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활용 방안을 좀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굳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아이들의 주어진 시간이 점점 줄어지는 시점이 오면 아이가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4개 영역 또는 한국사까지 5개 영역을 다 해야 하느냐 아니면 선택해야 하느냐. 그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수능을 1, 2번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특정 영역만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게 아니라 나는 수능을 다 균등하게 보고 수능에서 정시까지 지원을 고려한다면 다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걸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3월 달에 목표 대학을 정해와라. 학과까지. 그럼 아이들은 안 써냅니다. 안 써내요. 왜냐하면 담임이니까 좀 창피하답니다. 저는 정말 화를 내요. 담임에게까지 창피할 정도면 넌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의식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적어도 담임이라면 적어도 부모님이라면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받은 점수와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저는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아이들이 공부를 통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그 내 점수와 내 목표 대학의 점수 간의 간격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3학년이라면.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대학의 점수는 어떻게 찾아보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센진학 나침판에 가시면 아이 성적을 입력해서 지원 가는 대학 조회로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내 점수랑 참고점 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빡 보여줘요.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물론 이게 올해 정시에도 그대로 적용되느냐, 그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아이의 지금 위치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센진학 쓰시면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집에 계신 학부모님들은 센진학 나침반 쓰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학기 초에 올려드린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설명이 나가 있습니다. 요거를 차분하게 한번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가정에서 해보시면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보시면 아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잘 보입니다. 저는 이걸로 상담을 해요. 아이들하고 10점이야 그러면 아이들은 어려워합니다. 선생님 10점을 어떻게 올려요? 하는데 수학에서 10점이면 세 문제 더 맞추면 돼. 탐구에서 10점이면 몇 문제 더 맞추면 돼. 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문제씩. 그럼 아이들이 갑자기 눈빛이 굉장히 선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뿜뿜해서 교실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학 어디가 사이트 또는 대학 입학처에서도 입결을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 시기별로 아주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이제 곧 3월 모의고사를 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적표를 받아요. 이거는 아이들의 의욕을 꺾자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3월 모의고사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장 높은 성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이들한테 너는 이 성적보다 절대 올라갈 수 없어의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여지는 열어두세요. 그래 너 열심히 하면 더 올릴 수 있지. 근데 현실은요. 쉽지 않죠.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저희 이게 특정 고등학교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각 등급에 있는 친구들이 수능까지 어떤 점수의 평균을 보여주는지 보여드립니다. 국어랑 수학만 가지고 왔는데 대부분 떨어지죠. 대부분 떨어집니다. 그죠? 대부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를 치고 6월 모의고사까지는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월 모의고사 성적을 유지하면 너는 최고야. 물론 올라가면 너는 최고에 뛰어넘는 아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계속 상담을 해주시다 보면 아이가 어느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또는 해야 되는 영역에 대한 명확한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내신 성적 관리해야겠죠.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여름방학까지는 6월 모의고사 끝나고는 이제 결정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수시든 선택 과목이든. 그래서 여름방학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아이들한테 뭘 요구하느냐 하면 목표를 정해와라. 집중 학습 기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수학이 조금 불안하니까 수학 4점짜리는 힘들더라도 3점짜리 유형 완벽하게 마스터해와라. 여름방학 기간 동안. 또는 탐구 영역을 네가 정했으니까 탐구 영역, 내용 영역이 좀 부족해. 사탐론 하는 애들이 대부분 요겁니다. 개념 영역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와. 그래야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목표를 잡게 시켜주시면 좋아요. 저는 참고적으로 요때 수시 상담을 한번 합니다. 좀 빠르죠? 왜냐하면 요때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짧게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여름방학 끝나고 9월 모의고사까지는 이제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때는 좀 더 세분화돼서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목표를 한번 줄 필요가 있고 수시 이제 지원을 하죠. 요 시기에. 수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현실적으로 수시 지원을 할 때는 집중해서 공부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뭔 크게 해와라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부분을 좀 더 강화하든지 아니면 세분화된 영역에 대한 이제 좀 좋은 걸 좀 얘기해 주면 좋고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수능까지는 현실적으로 뭔가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아이들, 아닌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한테는 새로운 거 하지 마라. 새로운 거 하지 말고 네가 하던 걸 유지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약에 오답 노트 같은 거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보라고 저는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특히 여학생들일수록 더 중요한 거,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컨디션 조절하기. 전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람은 굉장히 정직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아침에 국어를 보는 것처럼 몸을 만들어 놓으면 수능 국어 시간에 좀 적응될 거야라는 얘기를 계속 해줘요. 저는 그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어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 듣기 때문입니다. 영어 듣기 칠 때가 딱 아이들은 저는 가장 힘들었어요. 점심 먹고 수능 시험장은 어머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수능 시험장은 난방을 절대 아끼지 않죠. 미친 듯이 틉니다. 애들이 이제 거의 눈꺼풀이 천근만근이 시기에 영어 듣기를 빡 합니다. 거기에 적응해야죠, 아이들은. 좀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수능 때까지 좀 유지가 되면 아이들이 1년 동안 굉장히 좀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시는 수능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우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한마디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수능은요, 아이들에게 수시에서도 정시에서도 다양한 선택지를 줍니다. 수능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은 아이들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제가 오늘 1시간 반 동안 말씀드린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